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생물,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생명과학이잖아요. 과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학이라는 건 무엇이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각 과학 철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유명하신 분들 중에 토마스 쿤 이런 분들은 과학혁명의 역사인가 그런 책에서 과학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칼 포퍼 이런 보신 분은 반증 가능해야 한다, 반증주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어렵고 이제 교과서에선 뭐라 그러냐면 교과서에선 생각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놨어요. 사실은 그 두 가지도 정확하게 두 가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생원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렵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귀납법과 연역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도 죄송한데 저도 잘 몰라요. 자, 먼저 귀납이요. 귀자가 무슨 귀자냐면 돌아갈 귀자예요. 여러분, 생각이 돌아가는 것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일까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서 납은 뭐냐면 바친다 이런 거예요. 상납한다, 납세의 의무, 세금을 바친다 이런 거죠. 납자는 바친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바친다. 우리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 이 귀납법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귀납법의 아마 시작은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제 생각을 해요.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이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원리가 만들어 놓은 현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예를 들면, 번개가 번쩍 치는 걸 봤어요. 번개가 번쩍 치는 걸 보면 번개의 원리를 본 거예요? 번개 현상을 본 거예요? 그치? 우리는 현상을 본 거죠. 원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옛날에 분들은 그 원리에다가 원리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신의 이름을 붙였죠. 제우스.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치면 제우스 띵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했고 파도가 치는 원리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포세이돈.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치고 배가 죽을 것 같으면 이거 이쁜 여자를 던져서 포세이돈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여러 현상들을 보면 이 현상을 만든 원리로 돌아가서 이 원리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가 귀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 현상들을 보고 그 현상을 만들어 놓은 원리를 생각해 보자가 귀납입니다. 현상을 만든 원리로 돌아가 보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BC 400년경쯤에 사실은 388년인가 그쯤이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예를 들면 소의 응가에서 말의 응가에서 사람의 응가에서 응가 그만 얘기할게요. 오래된 음식물에서 아니면 죽은 사체에서 구더기가 생기고 구더기가 파리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여러 현상들을 봤더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원리가 뭐냐면 생물은 무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나 봐요. 자연 발생설을 생각해냈어요. 여러 현상들을 보고 원리를 이끌어낸 것. 우리 이런 거를 귀납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귀납법은 틀린 얘기인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조금 있다가 귀납법의 또 예를 또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예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현상들을 보고 관찰, 여러 현상을 관찰, 원리 이렇게 알면 귀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연역이라는 건 뭐냐? 연역이라는 건 반대예요. 반대. 뭘 먼저 들어? 그렇지. 원리를 먼저 던져. 원리를 먼저 던져놓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 먼저 던지는 거예요. 먼저 원리를 제시해놓고 이 원리가 맞는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냐 알고 현상 하나를 들어줘요. 그래서 이 현상이 맞으면 이거 봐. 내가 말한 원리가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원리를 먼저 던져놓고 현상을 유추해내면 우린 이걸 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자는 뭐 연결돼 있다, 뭐 역자는 풀어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원리에서 연결된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던진 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 몰라. 그거 뭐 알 수가 없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던지는 원리, 우리 그거를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을 먼저 던져놓고 그거에 따른 현상, 그렇죠. 이걸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설이나 실험이 있으면 무조건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생원 수준에서는 생각하시면 돼요. 가설이 있다는 얘기는 실험을 꼭 한다는 얘기고 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가설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실험을 갑자기 왜 합니까? 가설이 있으니까 실험을 하는 거죠. 그 사실은 연역법은 3단 논법 같은 게 연역법이고 이건 뭐 가설 연역법이라고 또 수정된 연역법인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귀납법, 연역법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는 거에서만 여기 좀 그치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철학 쪽의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귀납법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원리를 유추해내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귀납적 탐구에 대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팀 카로라는 분이 계세요. 팀 카로라고 혹시 제인 구달이라는 유명한 생태학자 여성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9년인가 동안 오랑우탄인가 같이 살면서 걔네 원숭이 오랑우탄들의 생태에 대해서 책을 쓰신 유명하신 분이죠. 이 팀 카로도 굉장히 유명한 생태학자인데 이분이 한 얘기 논문에 대한 얘기가 교과서에 있는데 사실은 사슴이라고 그러는데 가젤이에요. 가젤. 뭐 사슴 쪽에 속하는 애죠. 얘 보면 엉덩이가 하얘요. 엉덩이가 하얘요. 엉덩이가 하얗기 때문에 평소에 이 엉덩이가 눈에 띌까봐 엉덩이를 좀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슴 무리들 중에 갑자기 호랑이가 포식자가 달려들면 가젤 중에 한 녀석이 엉덩이를 탁 치켜든 다음에 엉덩이를 탁 치켜들고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눈에 팍 튀잖아요. 그래서 팀 카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니 도망가는 애가 엉덩이를 감추고 도망가야지. 엉덩이 저렇게 딱 치켜들고 도망을 가면 저거 눈에 더 잘 띄는데 저거 왜 저러는 걸까? 라고 계속 여러 번을 관찰을 하다가 깨달은 원리가 뭐냐면 얘가 이 전체 무리를 위해서 자기가 뭐 게임 좀 해봤나? 어그로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 엉덩이 봐라! 그리고 막 뛰어가면 포식자가 다른 이 가젤의 가족들을 건드리지 않고 걔를 잡으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걸 보고 한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가젤은 결국 호랑이에 잡혀서 죽게 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한 20%가 좀 안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5번 달려들면 한 번 성공하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얘도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가젤 무리를 온전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걸 같다는 것을 귀납적 추론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또 유명한 얘기가 진화론. 이거 어쩔 수 없지. 이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죠. 이분이 갈라파고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어. 갈라파고스 군도에 여기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오는 핀치라는 새들의 이런 부리 모양을 연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가 뭘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먹이 모양에 따라서 이 섬에서는 얘가 뭐 과일을 먹고 살고, 이 섬에서는 얘가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거 깨먹고 살고, 견과류. 이 섬에서는 뭐 얘가 뭐 선인장 뭐 파먹고 살고, 이 섬에서는 얘가 뭐 곤충 먹고 살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먹이 모양에 따라서 자연 선택당하고 자연 도태당하면서 진화하는 거 아니냐. 각 섬을 각 섬의 핀치새의 먹이와 부리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진화하나 봐. 자연 선택이라는 것으로 진화하나 봐. 이런 것들이 귀납적 방법이 되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세포설이라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첫 번째 생명현상 특성에서 기본 단위, 세포라는 걸, 생물의 기본 단위, 세포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세포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먼저 수행돼야 되냐면, 여러분 AD 한 800년, 서기 8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유리라는 걸 만들지 못했어요. 유리는 그때만 하더라도 지구의 중국에서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뭐 마르코 폴로 뭐 이런 그 비단길을 타고 실크로드를 타고 그 상인들이 그 중국에 있는 유리를 가져다가 유럽에서 팔면 800년 경에는 같은 무게의 금과 이렇게 바꿨답니다. 보석인 줄 알고 바꿨는데 1200년 경인가 뭐 그렇게 정도 되면 유럽에서도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중국에서 습득해서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리를 만들었는데 유리를 만들다 보니까 1500년인가 500년 경인가 오면 보이센이라는 분이 유리를 깎는 기술을 알게 돼요. 유리를 깎는 기술. 여러분 유리는 깎여 깨져. 그렇지. 깎이지 않아요. 잘 깨지잖아. 오히려 깎으려고 그러면 깨지는데 그분이 유리를 깎는 기술을 알게 되고 그 아들 얀센이라는 분이 그 깎는 기술을 더 발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센 얀센 부자, 리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father and son, 그 부자가 유리 깎는 기술을 알게 되고 1600년경에 오면 그래서 렌즈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유리를 깎으면서. 그러니까 안경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가 1700년경에 오면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분들이 이제 렌즈 두 개를 붙여서 망원경을 이렇게 보면서 달이나 목성의 위성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을 이제 점점 깨트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1700년대 말쯤에 오면 또 그 렌즈 두 개를 붙여서 이제 수제 손으로 현미경을 만들어 갖고 이 마이크로 월드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미시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서 로버트 훅, 레벤 훅 이런 분들이 세포라는 것들을 발견해요. 사실 로버트 훅이라는 분이 이게 발견하면서 코르크에 발견해서 요거를 수도원들이 그 갇혀 사는 그런 방이다. 그래서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세포가 됐죠. 우리나라 한문으로는 아주 조그만 주머니다. 이렇게 세포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세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포를 1800년대 오면 슐라이덴이라는 분이 모든 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 여러 그 식물들을 보니까 다 세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세포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3단원에 가서 배우면 슈반 세포라고 있는데 슈반이라는 분이 또 되게 유명했어요. 독일에. 그분이 여러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야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네. 동물 세포설이 나오게 되고 피로라는 분이 그걸 잘 엮어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현대 그 세포설의 중심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포설 이런 것들도 여러 것들을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여러 생물들이 다 세포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생물은 다 세포로 되어 있구나라는 세포설이 귀납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사실은 뭐 책에 DNA 발견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는 DNA 발견이 연역적인 것도 좀 많아서 그거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NA 발견이 귀납적 방법이라고 써 있어요.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분이 DNA 발견한 거를 귀납적 방법이라고 이제 거기 교과서에 써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책들도 좀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귀납적 거까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연역적인 거에 대해서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